네, MBC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장을 여러 번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어제는 정말 그 궤변 그 자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드리기도 입 아플 정도로 어떤 본인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저는 좀 화풀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광란의 칼춤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야당에 대한 어떤 공격성도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를 서슴지 않았고, 근데 그게 문제는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로 다 채워져 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크게 보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강한 확신이 있었던 점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누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당직자들 휴대폰을 뺏고 서버 탈취를 시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에 그렇게 유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예산 삭감 같은 것들을 운운하고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사실은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산 삭감이나 공직자 탄핵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한 권한들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 협상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탓을 하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의 어제 그 굉장히 좀 추한 변명은 저는 좀 듣기가 아까웠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전파 낭비였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 나온 것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대법원에서 판사 체포 시도가 있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아무래도 계엄 수뇌부 수사 과정에서 증언으로 대통령이 체포 구금을 명했던 그 리스트 안에 판사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이 뭐 김동연 판사인데, 네, 맞습니다. 이 김동연 판사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다,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내용인데요.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후에 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국정원이랑 이 뭐 경찰 쪽에다가 지금 주요 인물들을 체포해야 되는데 위치가 잘 안 잡히니까 추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통화를 하면서 이 여 사령관이 얘기하는 그 인물들을 쭉 들었다라는 겁니다. 명단을 불러주면서 추적을 하고 체포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길래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김동연 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게 누구냐 하니까 현직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법한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 체포조 안에 그동안에 알려졌던 명단으로는 사실은 뭐 야당 정치인들이 줄을 이뤘으나, 이게 지금 경찰 조사에서 한 가지 더 드러난 진실은 현직 판사까지도 사실상 체포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래서 아마 대법에서도 그동안 입장을 조금 소극적으로 내왔었는데 현직 판사가 연루된 일이 이렇게 드러났다 보니 이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규탄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수사기관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정리도 되지 않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핵심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동안 그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일종의 표적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줄줄이 불기소를 해
왔기 때문에 말로는 뭐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결과물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검찰이 제19 감싸기를 탈피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상 지금의 이 내란죄 수사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법무부 장관의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지금 어떤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라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대통령의 권력과 이 수직적인 권력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느냐. 법무부 장관 자체가 이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사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계엄이 실패로 끝난 직후에 그 직후에도 이 안가 회동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이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계엄에 있어서 어떤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상황 속에 수사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조직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견제로서 민주당에서 이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검찰에 대한 이 불신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 속 그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적이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맞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한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좀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데 경찰은 치명적인 약점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공수처와 함께 국방부까지 해서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신을 체포하고 구속을 하고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김영은 국방장관도 지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수사상의 혼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질서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렸고 여기에서 이제 검찰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빠졌지만 결국에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어떤 이 내부에서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검찰을 거쳐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게 불편한 동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제 최종적인 수사 주체는 특검이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설특검도 통과를 시켰지만 보훈특검법도 통과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훈특검법에 보면 이 상설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과 인력 모두를 흡수한다라는 규정을 분명히 명시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상에 있는 여러 혼선들 또는 경찰 수사로만 해결될 수도 없고 검찰의 수사로만 해결될 수도 없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이 필수 불가결한 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를 듣다가 지금 수사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다시 담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요. 조 기자, 네. 어제 나왔던 대국민 담화는 여러 번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다시 반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핵심들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분량 자체가 A4 용지는 26쪽 분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읽을 때 29분 정도 걸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3 비상계엄이 굉장히 정당했다. 이런 걸 설명하는 데 할애를 했고 왜 비상계엄을 했냐. 이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인 폐악을 알려서 이걸 멈출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나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보면 는 이제 거대 야당이 뭘 잘못했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퇴진, 탄핵 선동을 했다. 그래서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고 이래서 국정이 마비되고 특히 위헌적인 특검법을 27번이나 발의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본인의 약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다.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야당이 정부 예산을 깎거나 간첩죄 수정을 못하게 하는 것도 북한 편 드는 거고 정부 흠집내게 하는 거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다.
규정을 했고요. 또 이제 이 얘기까지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선관위 얘기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국정원에서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점검을 완강히 거부해서 국방장관한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라 이렇게 지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번 계엄은 과거 계엄과 다르다. 왜냐하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이런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투입을 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에 국회 기능을 진짜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뭐 이런 거 했을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면권, 외교권 행사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선관위와 관련해서 나왔던 담화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게 바로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조차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당선이 무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뭐 야당이 우세했던 뭐 총선,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거냐 이런 어떤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종의 좀 편집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된다고 계엄군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군들이 그 무장을 하고 가가지고 핸드폰을 빼앗고 당직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이 서버를 뭐 촬영하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에 의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그 기능 자체를 일시중지시키려고 했던 거는 명백하게 내란죄 성립 요건이 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협한 거다.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보면 대통령 선거는 정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가 나왔냐면 표차가 더 나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본인이 당선됐어야 되는데 왜 표차가 이것밖에 안 나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어떤 일시적인 갑자기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캠프 안에서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이 부정선거 관련된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이번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취임한 후에 그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불러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적은 득표차로 이겨 선거가 이상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담화에 나왔던 내용들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대통령 담화에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팩트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보냈다. 이렇게 담화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 것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고 이미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랑 13공수에도 다음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또 계엄군의 당시 이제 복장이나 그 상황을 보면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또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또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이런 걸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개인별로 일일이 실탄은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다. 이렇게 707 특임 단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 자체가 안전사고 방지 이렇게 내려진 게 아니라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막아라. 이런 임무가 지시가 됐고요. 그리고 방첩사 요원 49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 10명도 정치인 체포하라. 이런 임무 받고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을 체포하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은 기존에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직접 뭐 결정을 했던 사항이 아니라 당시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항명죄 위협에도 좀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절대 2시간 만에 끝날 수가 없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감히 이제 예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당선된 이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비판 입장을 어제 예. 냈고요. 이 통치행위 이 말도 헌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전에 총칼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 식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내란죄 재판에서 이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어떤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사법부가 판단한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두환 씨 변호인들이 변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졌다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담화 내용을 듣고 지금 대통령이 헌재에 대비해서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제 대통령의 담화 의도, 배경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으로는요, 그 본인의 어떤 그 법적인 논리를 전면적으로 다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래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좀 우려되는 게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뭐 검찰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전부 다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를 규명하는 과정으로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정점을 김용현 전 장관으로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김용현 전 장관에 집중된 질문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다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검찰은 강하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의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계속 말을 좀 이어가자면 어쨌든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것으로 어떤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삭감 이런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 오히려 야당이 지금 나라를 이제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본인의 변론 요지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갖는 함의가 더 컸다라고 봐요. 일단 이 담화 자체가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우세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담화가 벌어졌는데 일단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어떤 친윤계 의원들을 결속시키고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흔들림 없이 권성동 원내대표로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이 여전히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라고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핵심적인 지지층들의 어떤 대통령을 방어할 논리를 주면서 코어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사실상 국민을 갈라치게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아직 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극우 보수 세력들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하고 본인이 옳았다라는 어떤 논리를 주입시킴으로써 이 어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사실상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일종의 선동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헌재에서 싸워볼 만한 논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하야는 싫다, 그러니까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네. 게 뭐 단독 보도로 계속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 근간에도 법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해볼 때 법적으로 이것이 정당한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보면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성,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데 이 목적성을 판단할 때 그래서 어떤 뭐 증거물을 채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 끌어내서 체포해라. 라고 했다던 지시의 폭로라든지 이런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 명단을 직접 줬다라든지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당성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 여기까지 하고요.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표결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사실 헌재 사상 또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너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당을 향해서 어떤 뭐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 틈을 타서 뭔가를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이 지금 대통령이 한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우두머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같이 움직이고 지시를 받아서 이 내란의 목적을 보다 더 잘 달성시킬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직무를 이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권력들을 여전히 그 손에 쥐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넘어서 그 계엄이 이제 해제된 날 계엄이 실패로 끝난 날 안가 회동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 대통령실 민정수석까지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왜 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에 안가에서 회동을 했을까? 어떤 법적인 쟁점에 대비를 사실상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공범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고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지금 뭐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이게 과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보입니다.